자, 그럼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보신 것처럼 이 설악산의 늦더위에 의해서 오늘 또 올 가을 첫 눈까지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는 오. 한 11월 상순이 돼서야 좀 첫눈이 보이는데 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이맘때면 첫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찬 공기를 몰고 왔던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한 지상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영하 10도 아래의 찬 공기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해발 고도가 한 1,500m의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새벽의 기온이 영하 2.6도, 오. 워낙 강한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에 체감하는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12시간 내에 한 1cm 안팎 정도가 쌓였는데요. 지난해보다는 이틀 정도 좀 빠른 것이지만 지지난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첫눈 소식이 워낙 빨랐습니다. 오. 그때보다는 9일 정도 느린데 보통 첫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설판이라고 해서 눈을 관측하는 판이 어느 정도의 눈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첫눈의 기준은 없고요. 네. 절반 이상 정도만 눈이 덮이면은 이제 첫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아마 강풍이 불지 않았으면 워낙 옆으로 쓴날렸기 때문에 한 1cm 안팎 정도의 눈이 내렸지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제법 내린 정도의 좀 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가을이 좀 짧아지고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좀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가을이면 설악산도 이 단풍으로 물드는데 우리 보니까 이 진달래가 등산로 곳곳에 폈다. 진달래 하면 좀 봄에 피는 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비단 뭐 올해만의 일은 아니고요. 한 2020년 가까운 한 2018년, 19년부터 계속해서 이 가을 내지는 겨울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채꽃도 피고 우리가 흔히 보는 봄꽃들이 가을과 겨울에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가을이 가을답지 못하고 겨울이 겨울답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온의 기복 차이가 나타나는 게 기후변화로 설명을 좀 예. 그렇죠. 뭐 봄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후 변화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기후 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좀 지나가고 있는 건데 네. 단풍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아져야지 물드는 거고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야지 하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만 해도 30도가 넘는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 공기와 함께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기온,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워낙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이렇게 단풍과 벚꽃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보면서도 기온 변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설악산의 눈도 굉장히 빨리 왔고, 자, 올겨울 추위도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는 분들 많은데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매월 23일이면 기상청에서는 이제 향후 3개월의 기상 전망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구체적인 날씨를 조금 예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예보한 날씨를 좀 살펴보면은 10월까지는 지금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날씨로 봤을 때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네. 그리고 11월 들으면은 이제 평년과 비슷한 수준. 그리고 12월 초겨울에 달했을 때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한 1.1도 정도로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겨울의 추위가 좀 앞당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이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드러지는 게 보통은 이제 라니냐라고 해서 서태평양의 온도가 동태평양보다 해수면이 높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추위를 야기시키는 이 찬대륙 고기압이 발달한 가능성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좀 찬 공기가 일찍 남하하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난 주말에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근데 한파주의보요. 보통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은 얼마나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느냐에서도 내려지기도 하지만 얼마나 강추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내려지는 것인데 이 12월 달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자체가 강추위가 오래간다라는 추위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릅니다. 근데 다만 평년보다 한 1.1도 낮은 수준이지만 워낙 지금처럼 기복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2월에는 좀 12월답지 않은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날씨를 종잡을 수 없고 감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부 지역부터 뭐 내일까지는 이제 가을비도 아니라 가을 거의 폭우가 내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뭐 폭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극한 호우라든지 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최근 들어서 좀 많아졌는데 너무 우려하실 수준보다는 이제 가을 이맘때에 걸맞는 비보다는 좀 많은 양의 비 예보입니다. 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좀 비 예보가 있을
맞습니다. 네. 지금 흩날리는 것은 서해안 지역에 만들어진 비구름이 좀 들어오면서 빗방울이 수도권 지역에 좀 내리고 있는데 이건 본격적인 비는 아니고요. 본격적인 비는 내일부터 이어지겠고 오늘 내리는 비는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비입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 중부지방은 한 10에서 많게는 한 60mm 정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80mm 꽤 오네요. 정도인데 뭐 가을비 수준치고는 좀 많은 양의 비인데 네. 다만 이번 비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바람도 강하게 불 거고요. 해상에는 이미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낙엽이 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떨어지는 낙엽들이 배수로를 막을 경우에는 양이 적기는 하지만 배수로가 막혔을 때는 침수 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주변 배수로 점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수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목요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도 아래로 6도까지 떨어지나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목요일 날 아침 출근길 좀 비 그치고 나서 따뜻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후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보다 높은 기온을 주 후반까지 유지합니다. 이 말은 즉 이번 주도 롤러코스터 같이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옷차림 좀 각 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냉탕, 온탕 오가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들으신 대로 음주운전으로 물을 빚었던 문다혜 씨가 이 삼중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런 내용인데 장 기자, 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들으신 대로 이 전 남편 서모 씨 이 특혜 채용 관련 검찰 조사인데 이 전 남편 특혜 채용은 어떤 의혹인지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문다혜 씨 전 남편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서 씨가 이 타이 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 그리고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은 결국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혜 씨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다혜 씨 측 변호인에게 이달 중에 날짜를 정해서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현재 다혜 씨 측과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받은 이 금전 지원 등을 검찰이 좀 물을 깨긴 것 같은데 뭐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일을 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걸 왜 뇌물로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냐면 타이스타젯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대통령 쪽에 부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다혜 씨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취직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대인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 이미 경제적으로 결혼까지 해서 나갔고 자신들이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뇌물인 것이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이제 곽상도 씨 보면은 오히려 이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경제적 공동체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곽상도 씨 아들은 오히려 별도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 이랬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죄로서 처벌된다. 뭐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혁 변호사님? 뭐 이 금전적 편의 제공이냐, 뭐 대가성 있느냐, 이 태주 이주 지원 의혹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경제 공동체는 아무런 이게 중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직계 가족이 받으면 다 이게 직접 뇌물죄예요. 제3자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뭐가 쟁점이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이거 이상직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 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타이스타젯의 취업 있잖아요. 뭐 저는 위장 취업이라 보는데 일한 게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제 그 대가성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뭐 40억 받았다 예를 들어. 근데 이거 곽상도 의원이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때 뭐 하나는 컨소시엄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직무 관련하고 대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 문다이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면 그게 받아도 되고 경제공동체 받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판례나 법은요. 직계가족은 다 이게 뇌물이 돼요. 제가 공무원이면 제가 어떤 걸 이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에 저희 아들한테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 뭐 공동체 아니더라도 보내라면 이게 뇌물인데 네. 다만 이제 그 이스타 채용하고 아까처럼 이게 그 이상직 이분이 중진국 이사장 된 게 대가성 그 관계가 있느냐 이게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다혜 씨가 이 설상가상으로 불법 숙박업 의혹 제기까지 받고 있는데 장가 기자 보면 이 제주에 문다혜 씨가 거주를 할 때인가요? 이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했다.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경찰 제주 쪽에서 이제 경찰 수사를 시작했다. 몰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혜 씨 소유의 이 제주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제주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고 제주자치경찰단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따르면 실제 이 숙소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공개된 문다혜 씨 계정이 지금은 뭐 비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때 이 자신의 직업을 집순이 그리고 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제주도 별장 사진을 여러 장 올려두고 이용자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네. 숙소에 머물렀던 게스트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0개가 넘는 후기도 남겼고요. 그런데 이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이 지난 9월입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이 뭐 별장이 아니라 이게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다. 뭐 사업자 등록도 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뭐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이 과거에 별장 아니다. 뭐 사치스러운 집이 아니고 이건 30년 된 9억이고 송기인 신부님에게서 이건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숙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뭐 숙박업으로 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영업행위거든요. 그래서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방금 말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숙박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도 좀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미신고 영업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조사 그리고 처벌 과정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문다혜 씨가 이게 불법 숙박업이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영등포구의 그 오피스텔 있죠. 네. 이거는 이제 6억 얼마에 샀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숙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2개를 조사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주 별장은 숙박업은 이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이게 송긴 신부가 3억 8천에 그 산 걸로 돼 있는데 네. 신부가 이제 그 별장을 돈 주고 산다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처음부터 이게 차명 의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시지가로 샀거든요. 시세하고 차이 나요. 시세는 한 10억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땅값을 공시지가로 해서 대사오거든요. 따라서 송긴 신부가 옛날 인터뷰에 나는 제주도 별장이나 부동산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제 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공시가로 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의혹이 더 그러면 그 3억 8천은 어디서 났느냐? 혹시 이게 출판사에서 뭐 2억 5천 이런 거 보낸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정여세나 다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금 출처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이제 그 세 갈래로 제주 별장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의혹 제기 뭐 설명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연달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초로 뭐 최근에 불거지게 됐는데 금요일 경찰에 출석하는 과정이 있었죠. 여기서 또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떤 지적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네, 과도한 의존이라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이게 좀 의존이다, 좀 과도했다, 고위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써면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도합니까? 뭐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96년에 시험부터가 변호사를 했는데요. 네. 한 번도 저는 그 의뢰인의 우산을 씌워준 적은 없어요. 자기 우산을 자기가 들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혹시 뭐 공인이라고 해도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럼요. 제가 여기 그 높은 분들 변호도 꽤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그 우산을 저는 씌워준 적이 없어요. 비 올 때도요. 예. 변호사는요, 법률적인,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조언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의뢰인의 우산을 뭐 들고 이게 한다. 이거는 저는 뭐 과잉 의존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이제 문다혜 씨 수사는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끝낼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 철저하게 좀 더 수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7시간 동안의 그 어떤 구체적인 분단여력의 어떤 동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아마 철저하게 수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합의 과정에 금액이라든지 과연 상해 진단서를 내고 안 내고 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상해가 있냐 없냐지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이 뭐 합의금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냥 진단서 안 내면 그럼 이게 상해가 안 됩니까? 상해라는 건 이게 객관적으로 따른 진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 진짜 기사가 목이 뻐근하다 했잖아 처음에. 그럼 이게 상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동석자가 또 이게 방조할 때 음주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런 데 의혹도 조사할 거고요. 아마 검찰에서 전면 재조사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어떤 변호인과 뭐 문다혜 씨 사이에서 뭐 굉장히 특수관계, 굉장히 지인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특별한 관계까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승훈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두고서 이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 공직사회에 뭐 과잉 의존 자제하라 이런 말까지 소환되고 있고 있는데 뭐 과도하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과잉 의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직자가 어느 경우에 가는데 하위 공직자가 과잉 의존을 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네. 이 경우는 뭐 경찰이 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변호사가 수행을 같이 가면서 네. 아무래도 카메라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비도 오고 또 예의도 바른 변호사여서 우산을 씌워준 것 같고요. 서 변호사님은 씌워준 적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오는데 우산 제가 있을 때는 같이 쓰고 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과잉 의존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리고 피해자가 그 괜찮다, 내가 다친 건 없고 합의했으니까 진단서를 뭐 별도로 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안 다쳤다, 괜찮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동석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미 문다혜 씨하고 한 30분 정도 헤어진 이후에 문다혜 씨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도 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사로 이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우산 씌워준 문제는 뭐 때에 따라 다르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요.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 문다혜 씨가 취재진의 사죄문 제목으로 일단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선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굉장히 부끄럽다라면서 글로 말하는 게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로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 차량을 운전한 택시 기사님께도 죄송하다면서 이후 자신의 사죄를 받아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신을 잘 성찰하겠다,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3중 수사를 받게 된 문다혜 씨 수사 상황 저희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다뤄. 자,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나흘 뒤인 25일입니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자, 불출석 사유는 이렇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2명에게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동행명령장 집행하였습니다. 기십니까? 근데 거제 낚시하러 가는데 지금 이제 배 타는데 아니 2시까지 와야 돼요? 내가 다리가 이래 아픈데 2시까지 어찌 가? 그 국회 가고 국회에서 뭐 진실을 가르쳐주나 떠들다가 말긴데. 네, 언론이 때부터 저렇게 얘기했고 구체적으로는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장가 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더 나온 얘기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는 의사 진단 소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소견서에는 명태균 씨가 지난 3월에 무릎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3주간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이 명 씨의 의혹 그리고 뭐 발언의 진위 여부 놓고 정치권이 정말 시끌시끌하고 정말 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좀 억울한 게 있으면은 뭐 공식성 나와서 뭐 의혹을 쭉 풀어줘서 국민적인 뭐 의혹도 해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 SNS나 언론 인터뷰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일단 국감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그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너무 남발해요. 동행명령이라는 게 실효성도 없어요. 저 지방에 이제 그날 하루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끌고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거 문만 안 열어줘도요. 집회는 못 합니다. 저는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하루 국회 불러서 뭘 진상규명하겠습니까? 그냥 정치 공방마다 끝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하나도 못하면서 정치 공방마다 끝나버리는 이런 이제 그 무익한 국감 이건 좀 이게 국회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는 이제 그 검찰이 이번에 아마 보강을 했어요. 우리 수사진을 많이 또 검사들을 파견 보강을 했거든요. 네. 검찰에서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제출한 파일도 이제 한 4,000개 넘다잖아요. 지금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한줌 의혹 없이 그 파헤치 가지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서 이렇게 끝내야 된다. 국회에서 하루 만에 공방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이 불법 조달 의혹 제기했던 이 강혜경 씨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 이 여론조사 업체 뭐 직원 출신이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 보좌관인데 자, 오늘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 씨가 이 증언 뭐 수위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움직일 수도 있다. 뭐 행안위에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상황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강혜경 씨는 무서워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지시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 보면은 뭐 여론을 조작해라, 또 그 비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가 그걸 다 공개할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여론 조작하라는 녹음이 있고 실제 그 여론 조작하라는 대로 여론이 조작됐을 거예요. 표본이 조작되고 뭐 보정치를 가중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여기에서 반박하려면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뭣도 안 했다, 뭐 조작도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핸드폰을 공개한 순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검찰을 공격해서 자신의 수사는 막되 강혜경 씨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보강됐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여론 조작이라든가 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저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론이 조작됐고 여론조사가 됐는데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된다는데 이걸 지금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을 김영선 씨가 변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여론조사의 비용을 댄 대가로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비해서 어려운 처지이고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또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굉장히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이 강혜용 씨가 어떤 말을 할지 이제 명태균 씨에서 강혜용 씨 입으로 관심 쏠리는데 증인 출석 관련해서 명태균 씨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감 나가서 제 성격에 얼마든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뭐 고소당했거나 고발을 당했거나 뭐 한 게 없어요. 네. 근데 내가 나가서 그 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발언하는 것이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지금처럼 하는 걸 주장하면 걔는 무조건 위증죄예요. 일을 하고 법사위에 있는 거 같은데. 나가면 나가는 거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그냥 위증죄를 고발하면 돼요. 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오늘 상황 보고서들 오늘 또 반응을 보일지도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최대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만납니다. 자, 독대는 아니고 형식은 뭐 차담 형태의 면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김여사 관련한 인적 사실이나 이런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이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방법은 꼭 만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 뵐 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제가 미리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끼더라도 만남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자, 소 변호사님, 이 드디어 만납니다. 뭐 계속해서 뭐 한 달 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독대에서 면담, 뭐 그리고 또 차담 형식으로 뭐랄까요, 그 의전 양상이랄까요, 좀 격화된 느낌도 든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비서실장 및 수석들과 함께 배석을 하면서 이 차담 형식이 이루어지게 됐다.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말들 나오리라 보십니까? 아마 진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차담이 더 좋아요.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언제 진지한 이야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차담회가 저는 좋다 보고 그다음에 1대1 독대는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도 이게 딱 2번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옛날에 송시열하고 효종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그러면 억측이 생겨요. 둘 사이에 말이 오해가 생기고 뭐 진실이 규명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 사관들이 옆에 입회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정지석 실장이 그 정도 저는 입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끝으로 이제 이거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리 3가지 요구했잖아요. 네. 뭐 김건희 여사 행보도 이제 그 좀 전략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전략적 행보. 지금 이제 그 행보를 이게 전면 중단은 못하죠. 영국의 외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다만 이제 그 전략적으로 좀 이게 자제하는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2부속실이나 특별검찰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꼭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래가 인적 개편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좀 위기니까 전면 쇄신이 좀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실이 자리도 많이 비어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게 대통령실 자체가 개편하면서 그중에 뭐 김 여사 라인이라고 이게 꼽는 한두 명을 또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타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진실규명 협조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나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이 설명하면 네. 또 한동훈 대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이번에 생산적이면서 좀 이게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요. 네. 잘 되면 이게 모르죠. 또 늦게 밥 한 끼 먹고 올지도. 네.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다 라고 일단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만남에 관심을 갖는 인사가 있는데 누군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의도와 의제 같은 걸 비리 다 공개한 이상 독대를 1대1로 하는 거는 무리인 상황이었죠. 이번 회담의 성과는 전망하세요? 또 독대 호소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정진석 그러니까? 실장 뭐 배석 물려달라 그러고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지금? 이 3대 요구 중에 대통령이 과연 몇 가지나 응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거부하겠죠. 전부요? 예, 왜냐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는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논리로 이걸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 서 변호사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3대 요구를 다 받을지. 그리고 또 어제 한 대표가 측근들과 회의를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할 얘기 다 하고 오겠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회담이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빈손 회담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할 얘기는 하고 오겠다고 오는 거 보니까 할 얘기만 하고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래 한동훈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는 볼게라고 하는 거고요. 2대1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이 하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또 다른 소리 할지 모르니까 증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의제는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첫 번째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부속실 얘기가 나와요.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할 때 투명하면서도 지원해주는 역할인 것인데 그러면 부속실이 있다라고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을 규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는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면담 전에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명태균발 쓰나미가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보다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라인은 없다라고 이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 차후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건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실 인사교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번에 파국은 가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갈등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서부에서 말씀 뭐 잘 흘러간다면 뭐 만찬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내일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로 제시된 영상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관 기자, 이 조금 전에 리포트 나온 영상 외에 뭐 연해주에 파병된 그 군사들 훈련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개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서 군사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앞서 보급품을 받을 때 나온 것처럼 북한 억양의 말소리가 등장합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속의 군인들은 이들 중 일부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 나오기 시작했고 토요일 날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갑자기 공개가 된 겁니까? 우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지난 17일에 북한이 약 10,000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네.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국정원이 이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히게 된 거죠. 예, 어쨌든 이 북한 병력이 뭐 단순 일반 군인은 아니고 일단 알려진 바로는 폭풍 군단이라고 불리는데 이 폭풍 군단은 위력이 어느 정도고 어떤 병력인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국정원 등에 따르면 이게 거의 우리 군의 특전사 격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김일성 주석이 부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한 개 사단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폭풍군단은 전시에 우리 후방으로의 침투, 교란, 주요 시설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번에 투입되는 북한군도 이 전선 후방 침투 업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게릴라전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없기 때문에 당장 주요 작전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 이번 파병으로 인해서 뭘 원하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러시아에 무기, 병력을 보내서 상당한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식량 원조 등을 챙기고 장기적으로는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거의 이제 명운을 걸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를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잡기로 한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국정원 측에서 파악을 한 부분이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현재 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군의 어떤 러시아 파병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건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 이 소식,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별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은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요. 우려를 표하긴 하지만 북한군 참전 보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at this point in time. It's something that we will certainly continue to investigate.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네,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이 북한군 참전이 만약에 이게 공식화가 될 경우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당국도 우리 국정원의 발표와 잇따르는 보도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우리 군은 지금 어떤 대응 태세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대북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사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 통역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귀순을 해서 한국행을 원하면 후속 조치도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가 북한군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또 우리 정부는 일단 외교적인 경고 메시지에 집중하긴 하겠지만 무기 지원 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공조해서 무기 지원 카드도 현재는 굉장히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 사건, 사고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함께하실 전문가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조금 뭐 시끌시끌한 사회 연예 소식인데, 자, 임재 변호사님, 래퍼 제시 씨 얘기입니다. 래퍼 제시 씨 뭐 센 언니 이미지로 좀 유명하고 또 그러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로 유명했었는데 난데없이 팽폭행 방관설에 휘말렸는데, 자,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이 사건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기 가수 제시가 폭행 의혹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폭행을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이 일행들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렇죠. 이제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늦은 저녁 이제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였던 제시의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서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자 제시 측의 일행이 이 미성년자에게 거친 욕설도 내뱉고 나아가서 좀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시 씨도 이를 적극적으로 좀 말리는 해당 남성을 붙잡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후 뒤쪽에서 다른 가해자가 나타나서 이 미성년자를 폭행을 한 네. 사안입니다. 이 이후에 제시 씨는 좀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바로 또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보니까 인근에서 이 제시 씨와 일행은 음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가해자 특정 문제, 그리고 과연 제시 씨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제시 씨는 경찰 조사 출석해서 이 사건 가해자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 출석 당시 모습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실 거라서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가 이 가해자는 그때 당시 처음 보는 사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이에 뭐 휘말렸다가 자기를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때린 사람을 처음 보냐,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홍 기자님, 이 가해자로 한 명이 좀 지목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예전에 제시가 좀 연관이 있다, 좀 아는 사이인 것 같다, 이런 사진이 좀 공개가 돼서 화장이 일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가 이 제시 일행 4명 모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제시도 피고소인으로 지금 출두를 한 건데 마치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그냥 벌 받았으면 좋겠다, 꼭 잡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 이거부터가 사실은 좀 옳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방금 마지막에 처음 봤습니다 했어요. 그 처음 봤다는 거는 그 미성년자 이 얼굴을 가격한 그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일행 중에서 2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조직
폭력과의 연루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배 밀치고 머리로 막 이렇게 다가가면서 위협했던 남자. 그때 제시가 앉아서 말렸죠. 네. 그 사람은 일단 이제 프로듀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코알라라는 이름의 프로듀서고 네. 이 제시하고도 알려진 것만 한 3곡 정도를 함께 작업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앨범 낼 때 제시가 또 피처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팔에 보니까 한쪽에는 K, 한쪽에는 OL이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리안 아웃로스라고 해서 한국인 범법자 집단. 우리는 마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는 LA를 어떤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한인 깽단의 일원 아니냐라는 의혹,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또 한 명은 정말 딱 때린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말 단지 의혹이라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때린 사람 이 사람 같다고 얼굴들이 지금 제보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SNS에 삼합회 소속, 물론 자신을 괜히 과시하려고 쓸 수 있어요. 또 삼합회로 이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까지는 또 과시라고 해도 유튜브에 삼합회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도 이 사람의 얼굴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고 의혹이 있다는 것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겠습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왜 제시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제시 씨 하면은 굉장히 센 언니 캐릭터지만 솔직함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현재는 또 모르쇠로 일궈나는 모습을 팬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제시 씨가 이 소속사하고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복귀해서도 예전처럼 인기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전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내 한국인 이제 이름은 코알라지만 이 사람도 이제 한국인 입니다. 그 중국인 친구인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팬이 맞았습니다. 평상시에 센 언니 제시 같으면 오히려 대신 경찰을 불러주든 경찰 부르는 게 본인도 껄끄러우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배상하든 정한되면 저라도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네. 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줄레랑 쳐서 다른 술집에 갔다가 경찰에게 발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과연 그동안 센 언니 할 말은 하고 여기서 센 언니라는 게 단지 거칠다는 게 아니라 정의의 편에서 할 말은 하는 거였는데 이날의 모습이 정의의 편이었느냐 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 제시가 굉장히 여러 예능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는 유재석 씨와 함께하면서 굉장히 거친 외모와 달리 또 말과 달리 따뜻한 모습을 보인 거였어요. 네. 과연 이것이 팬을 따뜻하게 감싼 것이냐 이 모두와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중이 굉장히 단단히 실망을 했고 어떤 이런 가수 대중 연예인의 어떤 인기는 이런 뒷배가 아닙니다. 결국은 팬들이 지지해줘야지 네. 활동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매끄럽지 않게 오히려 아주 시끄럽게 이혼 절차를 밟아가는 많은 분들 아십니다. 이 방송인 최동석, 박지훈 씨 얘기인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부부싸움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다하다 뭐 부부간의 뭐 성폭행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 접하게 되면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이별이라고 한다면 조용한 이별 정도가 그러겠죠. 좀 합리적으로 좀 마무리된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좀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서 국민들도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도 너무나도 좀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부의 어떤 그 대화 내용들, 특히 이 메시지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이 대화 중에는 이제 최동적 씨가 이제 박지윤 씨를 좀 의심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고 또 박지윤 씨가 이에 대한 또 질타를 하면서 부부간에도 어떤 성폭행이 성립을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까지 아이들에게 다 말해야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한
이제 이 시민이 국민신문고에다가 부부간의 어떤 강간 성폭행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수사가 제기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배정이 되면 일단 사실관계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부간의 성폭행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뭐 의처증이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저 부부의 카톡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은 분들도 아마 뭐 생각하는 시간이 갖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홍 기자님 이 내용 보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최동석 씨가 이 계속 박지훈 씨를 좀 의심하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부부 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불거진 것이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생활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많은 대부분의 어떤 가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박지훈 씨가 대고 있었다. 근데 그러한 배우자는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어떻게 됐든 아내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건 남편의 활동이나 마찬가지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저희가 원치 않게 보게 된 이 사생활 이 내용을 보면 메신저 내용을 보면 이 남편은 뭐 누구 뭐 거래처 직원을 만나든 뭐 누구에게 뭐 차를 얻어 타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훈 씨는 이걸 또 소상히 답변을 합니다.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까지 하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는 거에도 피로도가 높은데 박지훈 씨가 또 상당히 피로도가 높았을 거다. 그래서 또 지금 대중들이 많이 지지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최동석 씨도 나름대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이 늘 조금 보일 듯 말 듯 공개했던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다 어떤 의심을 하는 부분이든 또 막 이루 담을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이든 서로 만약에 속 시원히 이게 다 공개된 부분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은 없어졌다면 진짜 진지하게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용한 이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게 이번 언론 보도 또 저희가 지금 이 순간 말씀드리는 의미가 되면 좋겠다. 그게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그리고 이 두 부부 뭐 재산 분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재산 분할 역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재산의 규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훈 씨 명의로 압구정동에 지금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동석 씨가 이에 대해 18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사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의가 박지훈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혼인 생활 이후 취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최동석 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가압류 걸어둔 것으로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최동석 씨와 함께 마련한 이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의 빌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지훈 씨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해도 일단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는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 산정일 것 같아요. 사실 박지훈 씨가 지금까지 아이들, 자녀들의 어떤 국제학교 학비라던가 그 외에 생활비 그리고 이 최동석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집의 뭐 인테리어비, 복비 이런 부분을 다 부담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대화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들의 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박지훈 씨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확률이 현재까지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결국 소송에 가서 기여도 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졌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자, 홍 기자님, 가왕 조용필 씨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신곡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 30초짜리. 근데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래 일부, 그래도 돼라는 노래 일부가 공개됐는데 목소리도 여전하고 지금 듣고 계시죠? 네. 또 이 음악도 굉장히 또 새롭고 그리고 또 그 30초 안에 보니까 지금 보시죠. 박근영 씨도 나오고 이솜 씨도 나오고 변요한 씨도 나오고 아니 너무 좋은 배우들이 또 많이 전미도 씨도 나오고 출연을 해서 힘을 보탰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정확한 모든 이 전곡은 내일 오후 6시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배우들까지 뭐 총동원해서 이제 전설을 위한 어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래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11년 전에 우리가 바운스를 통해서 헬로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 그래도 될까 또 다 나오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겠지만 저는 제목부터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네, 우리가 많이 이 팬데믹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불황 속에서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또 여기서 저 마음에 들었던 가사가 손을 내가 내밀어 줄게, 널 책임져 줄게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봐라고 해요. 자신을 믿어봐. 그런 가사까지도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저희가 나온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극으로 치닫는 이 시점,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이 논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살된 하마스 수장 신와르와 가족들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습 전날 땅굴로 피신하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은 잔인한 학살 전날에도 신와르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빴다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전제품, 침구, 식량 등을 옮기고 신와르의 부인은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들고 피신하는 모습인데요. 가자 주민들은 생필품과 식량은커녕 목숨만 간신히 건사하고 있기에 이 영상은 더욱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지난 16일에 사살된 신와르의 영웅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스라엘군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와르 사살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러닝이 대세 운동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기가 사람에게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돌이 가득한 황무지와 초원을 달리는 러닝크루들. 흔히 보이는 러닝크루들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니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유난히 화제에 오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족 보행 로봇의 난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을 만든 중국 기업은 달리는 지형에 맞춰 자신의 몸을 적절히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렇게 막힘없이 달릴 수 있다 전했는데요. 로봇 기술 성장에 엄청난 도약을 보여준 이 이족 보행 로봇.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도 2035년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로봇과 함께하는 사회도 정말 머지않아 보입니다.